콘크리트 구조물 총정리. 콘크리트 품질 관리.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행해져야 되지. 오늘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품질 관리 활동을 공사 전, 중, 후 및 품질 검사까지 단계별로 짚어볼 거야. 현장 품질 관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보자. 먼저 공사 개시 전에는 재료의 품질을 확인해야 되겠지. 시멘트의 품질을 확인하고 비합수의 수질 시험, 장골재는 비중, 입도, 단위 용적 질량, 유기물, 이토량, 염분량을 확인하고 굵은 골재는 여기에 추가로 입형 및 반응성 골재 시험까지 확인해야지. 혼화재료 역시 사용 구조물의 목적을 토대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도 품질 관리자의 몫이야. 그리고 공사 중에는 적정 콘크리트 배합을 위해 힘써야지. 장골재율, 물 결합제비를 조정하고 골재의 비중, 계량의 보정을 실시하고 골재 입도, 체분석 시험을 하며 회사를 사용 시에는 염화물 함유량까지 시험해봐야지. 그리고 워커빌리티 측정을 위한 슬럼프 시험을 해야 되는데 혹시 현장 도착 시에 슬럼프치가 안 나온다고 슬럼프를 맞추기 위해서 가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되겠지. 그리고 공기 연행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현장 도착 시 타설 전에 공기량 측정을 해야 하고 표준 공시체를 제작하여 7일, 28일, 91일 압축 강도 시험을 하여 배합 적정 여부를 검증해야 되겠지. 그리고 일부 공시체는 현장의 양생 조건과 동일하게 양생하므로 거푸집, 타령, 조기 제하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품질의 몫이야. 그리고 공사 종료 후에는 비파기 시험인 슈미트 해머 테스트나 방사선법, 초음파 시험 등으로 완성 구조물의 강도를 추정해야 되겠지. 때로 균열이나 구조물의 강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서 강도 시험을 하기도 하고 필요시 실제 하중과 같은 하중을 사전에 미리 제하해서 거동을 살피는 제하 시험을 실시하기도 해. 그럼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 중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강도 시험의 목적은 양생의 적부를 결정하고 거푸집에 떼어내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데에도 쓰여 당연히 하중 제하 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유효하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시에는 검사는 재령 28일 압축 강도에 의해 실시해야 되고 표준 공시체에 의한 압축 강도 시험치가 설계 기준 강도를 미달하는 확률이 5% 이하로 추정된다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 또 시료 채취 시기와 횟수는 하루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이상 검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1회란 세계 공시체 검사의 평균치를 뜻해. 콘크리트 유지관리.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 제작했으니 이제 유지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지. 유지관리에는 실태점검, 손상 원인 파악, 지속사용, 보수 등의 판정, 이에 따른 보수 및 보강 작업이 포함돼. 그럼 그중 실태점검의 검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초기점검에서는 균열부터 측정해야 되겠지. 균열 위치와 폭, 깊이, 균열 길이,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콘크리트의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코어에 의한 콘크리트 검사를 실시하고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고 골재의 반응성 유무를 파악하며 철근이나 PS 강제도 변형 유무를 검사해야 되겠지.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력, 처짐, 진동 측정 등도 하면 좋아. 그리고 정기점검 시에는 표면 균열, 박리, 탈락, 녹의 용출에 의한 콘크리트 변색 등 표면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하고 철근의 녹에 의한 콘크리트 표면의 변색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색 부분의 확장 정도 및 변색부 색의 농도 변화 등을 검사해야 돼. 이렇게 실시한 초기점검이나 정기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으로 넘어가기도 해. 또 특별한 사고로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나 지진 등 재해에 의한 특수상황 시에는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지. 다음은 사용을 지속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등을 판정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용의 가부, 보수 여부의 판정은 같은 열화가 발생한 구조물이라도 종류와 기능, 중요도, 파괴된 위치에 따른 영향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편이야. 그래서 구조물마다 열화의 원인, 정도를 분류해서 어느 정도 통일된 판정 기준을 설정해야 돼. 다음은 보수 및 보강을 해야 되겠지. 보수 공법 선정 시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공법 중에 보강의 유효성,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고 모든 과정이 끝났으면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점검 방법과 결과, 검토 내용, 판정사항, 보수 보강 공사의 내용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해서 유효기간 동안 보존해야 돼.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란 재료의 파괴 없이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서 구조물의 내구성 진단, 건전성 평가, 사용 수명을 예측하는 검사법이야. 비파괴 검사의 목적별 분류에는 강도 추정을 위한 검사, 내부 탐사를 위한 검사, 열화 판정을 위한 검사가 있어. 그리고 강도를 위한 검사에는 순수 비파괴 검사로 타격법, 초음파법, 매튜리티법 즉 적산온도법이 있고 부분 파괴 검사로 인발법, 브레이크 오프법, 풀아웃법, 관입 저항법이 있어. 또 내부 탐사를 위한 검사에는 음속법, 방사선법, 전자법,
자연 전극법이 있어. 그럼 이제부터 이 중에서 주요 탐사법인 타격법과 초음파법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자. 먼저 타격법은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을 타격해서 발생한 흠집의 정도를 검토하거나 반발 개수를 예측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타격법의 종류에는 낙하식 해머법, 회전식 해머법, 피스톤 강구식, 슈미트 해머법인 반발 경도법이 있어. 장단점을 짚어보자면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구조체의 수분 정도에 따라 측정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어. 또 타격법의 수치 보정 시 고려하는 4가지 항목에는 습기, 각도, 재령, 위치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해두자. 다음은 초음파법을 짚어볼까? 초음파법은 발진자와 수진자 사이를 음파가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초음파 검사 중에 투과된 파의 전파 시간을 측정하는 투과법으로는 강도 측정과 내부 결함을 검사하는 데 활용하고, 회절과 반사된 파의 전파 시간을 측정하는 반사법으로는 균열, 두께를 측정하는 데 유용해. 이 방법은 앞선 강의에서 언급되었다시피 크랙 체크에 더 유용한 방법이야. 다만 단점으로 이 측정법만으로는 강도 추정을 하기에는 정밀도가 높지 않으므로 타격법과 병용하는 것이 좋아. 콘크리트의 열화 및 화학적 침식. 콘크리트의 열화란 당초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던 성능이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저하되는 현상을 말해. 열화가 일어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고 내구성 및 수밀성이 저하되며 강제가 부식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방지 및 처리를 해야 되겠지. 열화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외적 요인으로 하중, 열, 습도, 기상, 진동, 충격, 마모에 해당하는 물리적 요인이 있으며, 해수, 산성 하천수에 해당하는 화학적 요인이 있어. 또 내적 요인으로는 알칼리 골재 반응과 철근 부식이 있고, 설계 원인으로는 배근의 잘못, 신축 이음량 계산 오류, 부적당한 재료, 구조물 용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의 시공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어. 이제 열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먼저 방지 대책으로 양질의 골재 및 배합수를 사용해야 하고, 시멘트는 분말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며 물 결합 제비는 적게, 단위 수량도 적게 배합해야 되고, 다짐, 양생, 이음 시공을 철저히 해야 돼. 처리 대책으로는 열화 정도에 따라 표면을 부수하거나 부재를 추가하여 보강하거나 아예 재시공을 해야 하지. 매번 대책이 상당히 원론적이지. 이 원론적인 지식을 툭 치면 자동으로 줄줄 읊을 수 있게 만들어보자. 다음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화학적 침식에 관한 사항이야. 콘크리트 구조물 재료 간 화학 반응이나 외부 환경에 의한 화학 반응으로 강도가 저하되거나 열화되는 현상인데, 이 현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저하, 균열, 누수, 구조물의 열화, 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화학적 침식은 팽창 현상을 나타내고 CaSO4를 생성하는 화학적 침식과 부식 현상을 나타내며 H2SO4를 생성하는 침식이 있어. 맥주, 카스를 흔들면 팽창하고 H 형광이 2개가 있으면 부식되기가 쉽다. 이렇게 외우자. 유치해도 잘 생각나면 장땡이니까. 화학적 침식의 방지 대책으로는 화학적 침식의 정도가 약하면 시멘트 콘크리트의 계질 차원의 대책을 선택해야 되고, 침식의 정도가 강하면 표면을 피복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알칼리 골재 반응. 알칼리 골재 반응은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과 골재 중 함유된 반응성 광물이 반응을 일으켜서 콘크리트의 팽창성 균열을 발생시키고 내구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이야. 알칼리 골재 반응은 반응성 광물의 종류에 따라 석영, 유리 성분일 때 알칼리 실리카 반응, 규산염일 때 알칼리 실리케이트 반응, 돌로마이트일 때 알칼리 탄산염 반응, 이렇게 3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칼리 실리카 반응은 시멘트 성분 중에 알칼리 금속 이온인 OH-Na+가 골재 중에 실리카 성분인 SiO2와 수분을 만나서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인데, 반응식은 다음과 같아. 이 과정에서 알칼리 규산염 겔을 생성하는데, 이 겔이 점차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응력에 콘크리트가 견디지 못하게 되면 변형과 균열이 일어나는 거야. 알칼리 골재 반응이 잘 일어나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우선 당연히 알칼리 반응성 물질이 많은 경우, 또 습도가 높고 단위 시멘트량이 너무 많은 경우, 또는 양질의 골재가 고갈돼서 대체 골재 등 반응성 물질이 많은 골재를 선택하게 될 경우가 있겠어. 그럼 알칼리 골재 반응으로 인한 피해도 정리해볼까? 발생된 겔로 인해 콘크리트 팽창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균열로 인해 팝아웃 현상이 생기기도 해.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물론 인장 강도 및 내구성까지 저하되겠지. 게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백화 현상도 발생하게 돼. 참고로 백화 현상이란 콘크리트의 가용성 물질이 수분과 함께 관통 균열이나 밀실하지 않은 몰타를 통해 콘크리트 표면으로 이동하여 하얗게 석출되는 현상을 말해. 그럼 알칼리 골재 반응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외운다기보다 외우지 않아도 생각하면 쓸 수 있도록 이해해보자. 물 결합 제비를 적게 하고 다짐을 충분히 해서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되겠지. 당연히 반응성 골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 관련하여 레미콘 공장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럼 반응성 골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고? 쇠석보다 강자갈을 사용하면 반응성 골재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 그리고 저열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방수성 마감을 하여 수분 침투를 방지해야 되며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품질 관리를 위한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법을 간단히 소개할게. 반응성 광물의 종류와 함유량을 구하는 광물학적 방법, 골재 중 함유되어 있는 반응성 실리카를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반응시켜보는 화학적 방법, 시멘트 중 알칼리와 반응성 실리카를 반응시켜보는 모르타르 방법이 있어. 참고로 알아두자. 콘크리트, 염해와 동해. 염해란 콘크리트의 해수나 해사, 하수에 포함된 염화물 이온 Cl-가 침투해서 철근을 보호하는 부동태 피막을 파괴하고 철근을 부식시키므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끼치는 현상이야. 철근이 부식하게 되면 2.5배나 최적이 증가하는데, 이 팽창압으로 콘크리트 내부에서 인장 파괴가 일어나고 균열이 발생하지. 또 이 균열을 통해 물과 산소가 추가로 들어가서 2차적으로 성능이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상이야. 염해의 원인을 꼽아보자면 겨울에 제설제로 뿌리는 염화나트륨과 해수나 하수, 공업용수 등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럼 염해를 일으키는 염분이 콘크리트 성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응결 시간을 약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고,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초기 강도를 증가시키고 장기 강도는 저하시키며 건조 수축을 증가시키고 강제 부식을 야기시키지. 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처럼 강제 단면이 적은 경우 부식의 영향이 더욱 크므로 염해 방지에 더욱 힘써야 되고, 고온 양생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돼. 이제 염화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먼저 재료적인 부분으로 시멘트는 NaCl, CaCl2가 첨가되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해야 되고, 물은 염소 이온 함유량이 적은 깨끗한 물을 써야 되며, 골재는 표면을 깨끗이 세척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혼화재료 중 방청제와 제염제는 철근 부식이나 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두자. 또 배합적인 부분으로는 산소의 투과를 막기 위해서 치밀한 콘크리트 배합을 지향해야 되고, 물 결합 재비와 단위 수량을 적게 해야 되겠지.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를 폴리에틸렌, 우레탄, 에폭시 수지 등으로 피복한다면 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되고, 철근도 상황이 되면 에폭시 수지, 타르 에폭시 등 방식 도료와 아연 도금으로 피복하는 것이 좋아. 설계적으로는 피복 두께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해주면 염해 방지에 도움이 되겠어. 다음은 콘크리트 동해에 대해서 짚어보자. 동해란 콘크리트 공국 속에 물이 동결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게 되는데, 이때 최적이 9% 팽창하게 돼. 이때 발생하는 팽창압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인장균열이 생기는 현상이야. 동해의 특성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초기 동해를 면할 수 있고, 경화 콘크리트에서는 한계 포수도 이하에서는 높은 동해 저항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계 포수도란 공국 안에 물의 용적이 공국 용적의 91.7%일 때를 한계 포수도라고 해. 얼음이 되어도 얼음의 팽창압이 콘크리트에 작용하지 않는 물의 용적을 말하는 것이지. 동해의 문제점은 당연히 얼음으로 변화 시 최적이 늘어나 인장균열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그 균열로 인한 강도 저하, 내구성, 수밀성, 강제 보호 성능이 저하되는 점이 문제가 되겠지. 동해의 대책으로는 공기 연행제를 사용해서 0.1에서 0.2mm 정도의 동결 손상에 저항하는 공기풀을 얻거나, 초기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겠어. 물 시멘트 비를 적게 해서 냉각이 가능한 물의 총량 자체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며, 한중 콘크리트 시 온도 제어 양생을 해서 동결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어. 콘크리트 중성화. 콘크리트 중성화란 콘크리트 중에 수산화 칼슘이 공기 중, 수중에서 물리화학적 작용을 받아서 탄산칼슘으로 변하거나 알칼리 성분이 유출돼서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이 상실되는 현상을 말해. 콘크리트 중성화의 메커니즘은 방금 말했듯 이렇게 강알칼리성이 상실되고 콘크리트가 중성으로 변하면 물과 공기 침투 시 저항성을 잃어버려서 부식을 유발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한 염해의 경우와 같이 이런 이유로 철근이 부식되고, 이로 인해 철근 최적이 2.5배 증가하면 인장 파괴가 일어나. 또 그 인장 파괴가 일어난 균열로 더욱 물과 공기가 쉽게 침투해서 결국엔 콘크리트 내구성이 크게 상실되어 버리는 과정이지. 중성화의 종류는 화재 등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이 팽창 한계점에 도달해서 폭발하며 표면이 탈락되는 폭열 현상에 의한 중성화, CO2에 의한 중성화인 탄산화, 산성비에 의한 중성화인 중화, 유수에 의한 알칼리 성분 탈락으로 인한 중성화인 용출 현상이 있어. 중성화는 폭탄 중 용, 이렇게 외워보자. 이 중 CO2에 의한 중성화인 탄산화에 대해 식으로 풀어보자면 화학식이 다음과 같은데, 수산화 칼슘이었던 강알칼리성이 탄산가스와 만나면서 탄산칼슘과 물로 분리되는
유지되는 거야. 이러면 pH 13 정도의 강알칼리성이었던 콘크리트가 11 이하의 pH로 줄어들고 철근에 녹이 발생하게 돼. 다음은 중성화 상태평가에 관해 정리해볼까? 이 그래프를 주목해보자. 그래프의 식은 중성화 속도와 관련된 식으로 C는 A 루트 T, C는 중성화 깊이고 T는 시간, A는 중성화 속도 개수로 실외는 3에서 8, 실내는 3에서 10 정도야. 중성화 단계는 크게 A에서부터 E까지 단계가 있는데 A, 표면에서 0.5cm 이하는 딱히 조치할 필요가 없고 B, 피복 두께 3분의 1 이하 정도 중성화가 진행되었다면 중성화라고 할 수 있는 단계로 도장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C, 피복 두께 2분의 1 이하 정도 진행되었다면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염화물 함량 검토와 보수를 해야 하지. D, 피복 두께 3cm 이하까지 진행되었다면 파손으로 볼 수 있으며 철근 부식을 검토하며 그것을 고려해서 보수를 해야 돼. 철근 단면 결손인 2단계까지 왔다면 철근 부식도를 제대로 검토하고 보수 보강 공사가 필요해. 중성화 깊이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중성화 시험 방법이 있는데 페놀프탈레인 1% 용액을 콘크리트 표면에 분무해서 적색으로 변하면 정상, 무색이면 중성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면 돼. 그 밖에 시차열 분석 방법, X선 회절 방법 등이 있는데 참고만 해두자. 그럼 콘크리트 중성화의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 탄산가스 농도가 크거나 시멘트 분말도가 크거나 물 결합제비가 크거나 온도가 높을수록 중성화가 빠르게 일어나. 그럼 이에 따른 중성화 대책으로는 단기 재령 시 탄산가스 접촉을 금지하고 피복 두께와 부재 단면을 증가시키며 습도는 높게 온도는 낮게 유지하는 게 좋아. 물 결합제비와 단위 수량은 최대한 낮추고 당연히 다짐과 양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 철근이 부식에 강하도록 방청 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 중성화가 일어나더라도 부식으로 인한 균열 확장을 면할 수 있겠지. 콘크리트 표면 결함. 콘크리트 표면 결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시공상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곤 해. 콘크리트 표면 결함의 문제점에는 기능 저하, 미관 손상, 강도, 내구성, 수밀성의 저하, 쉽지 않은 보수 작업과 보수 비용을 꼽을 수 있겠어. 그럼 표면 결함의 종류별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해 쭉 정리해볼게. 먼저 레이턴스가 있겠지. 블리딩에 의해서 시멘트, 가는 모래가 콘크리트 표면에 떠오르는 현상이야. 원인은 단위 수량이 많고 미립분이 많은 골재를 꼽을 수 있고 대책은 원인을 제거하면 돼. 단위 수량을 줄이고 미립분이 적은 골재를 사용하는 거지. 다음은 팝아웃 현상인데 우리나라 말로 동결융기라고도 해. 흡수성이 큰 골재에 입잔의 수분이 동결돼서 그 팽창력으로 얇게 덮인 몰탈층을 뚫고 골재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인데 원인으로는 비중이 작고 공극이 많은 골재 사용과 콘크리트 동상을 꼽아볼 수 있고 대책은 비중이 크고 강도가 높은 결재를 사용하고 동해 방지를 위한 보온 양생 실시를 생각할 수 있겠지. 다음은 백태 현상인데 콘크리트 타설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백색의 염분이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레이턴스와 비슷하지만 레이턴스는 시멘트와 가는 모래가 떠오르는데 이 현상의 경우엔 염분이 나타나는 현상이지. 원인은 골재와 배합수에 염분이 있을 때나 중성화에 의해 발생해. 대책은 배합수로 염분이 있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 골재도 역시 씻어서 염분을 제거해야 돼. 아무튼 모든 재료에 함유된 염분을 줄여야 돼. 다음은 모래 줄무늬 현상인데 블리딩 현상으로 시멘트 입자가 부상하면 모래만 남아서 모래 줄무늬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원인은 배합수 과다. 대책은 모래입도 개선과 공기 연행제 사용을 들 수 있어. 다음은 허니콤과 자갈 포켓이야. 굵은 골재가 몰탈로 피복되지 않고 표면에 나타나는 일종의 재료 분리 현상이고 워커빌리티가 나쁜 콘크리트인데 다짐이 불충분했거나 거푸집이 수밀하지 못해서 몰탈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지. 대책은 워커빌리티 개선과 공기연행 콘크리트 사용, 치밀한 거푸집 설치, 과도한 다짐 금지 등을 들 수 있겠어. 다음은 기포로 인한 곰보로 에어포켓이라고도 해. 수직면이나 경사면에 기포나 물방울이 모여서 생긴 10mm 이하의 작은 곰보야. 발생 원인으로는 거푸집 방리재에 기포가 있었을 경우, 방수성 거푸집이라 기포 누출이 방해되어 기포가 남았을 경우, 장골재가 많아 기포 누출이 방해받았을 경우, 거푸집과 콘크리트가 접한 부분에 공기가 제거되지 않았을 때를 꼽을 수 있는데 대책은 흡수성 판재 거푸집을 사용하고 장골재량을 작게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되 거푸집 표면을 마지막에 가볍게 두드림으로 기포를 제거하는 것도 방제에 도움이 되겠어. 마지막으로 표면이 먼지와 같이 부서지는 현상인 더스팅 현상이 있어. 발생 원인은 마무리 시 가수를 실시해도 발생할 수 있고 골재에 실트 점토분이 함유된 경우 불충분한 양생을 꼽을 수 있어. 대책은 마무리 시 가수를 금지하고 골재 미립분 함유량을 규제하며 양생 초기 수분 양생을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아. 하중에 의한 균열, 지하철 및 교량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은 시공 중에도 발생하지만 사용 중에 사용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중방향, 횡방향, 휨, 인장 균열, 전단 균열도 종종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돼. 하중에 의해 일어나는 균열의 종류에는 휨, 인장 균열, 휨, 전단 균열, 비틀림 균열, 부착
부착균열, 집중하중으로 인한 균열이 있는데 휨 인장균열은 잘 설계된 보에서는 최대 균열폭 0.25mm의 실균열로 나타나고 하중이 점차로 증가하게 되면 균열의 수와 폭이 증가하며 중립축까지 진행되어 버려 문제가 되지. 휨 인장균열의 원인은 부모멘트 응력과 철근양 부족이고 대책으로는 온도 철근 보강, 건조 수축 철근 보강, 횡방향 균열 시에는 종방향 철근을 보강하는 방법을 꼽을 수 있겠어. 또 전단 균열은 보의 4분의 1, 4분의 3 지점쯤에 약 45도 경사진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중립축 높이만큼 위쪽으로 진행되며 때로 압축구역으로 발전하곤 해. 비틀림에 의한 균열은 말 그대로 비틀려 돌려지는 힘에 의해 45도 각도, 나선형으로 생기는 균열이고 특성은 전단 균열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부착균열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면에서 철근의 온도에 의한 변형 등에 의해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는 것을 말해. 또한 부착균열은 대체로 스플릿, 즉 할렬균열을 유발하곤 하는데 여기서 할렬균열이란 인장철근의 덮개와 철근 간격이 시방 규정의 최소값 이하가 되거나 다른 요인이 작용하면 그림과 같이 인장철근 주위 콘크리트가 철근을 따라 철근 배근 방향 또는 외부 방향으로 균열이 생기는데 이것을 할렬균열이라고 해. 집중하중으로 인한 균열은 특히 포스트 텐션 방식의 PC보의 정착부 근처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할렬균열 또는 파열균열을 일으킬 수가 있어. 이런 하중에 의한 균열의 문제점은 당연히 외관상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이 큰 균열은 철근을 부식시켜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이야. 따라서 우리는 균열의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균열이 예측된다면 인장철근 배근, 콘크리트의 섬유 보강 등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 그럼 오늘은 이만 끝!